중용 2장입니다. 2장에서부터 중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장에서 중과 화를 말했지 중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용 2장은 1장에서 제시한 중용의 개념을 인간의 삶과 행위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2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자사가 공자의 말씀을 끌어다가 제1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장입니다. 먼저 1장의 중과 화의 의미와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중용에 대한 핵심 차이에 대해서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장의 중과 화. 1장에서는 바로 인간의 마음의 상태와 감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 신성론과 존재론이 1장의 영역이라면 2장부터 출발하는 중용은 행동과 삶의 방식에 대한 실천론과 윤리학을 그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화의 성격은 즉 내면의 중심을 잡고 감정을 조절하는 내적 윤리, 이게 중요하죠. 내적 윤리가 바로 1장의 성격이고 2장은 상황에 맞는 체적의 도리를 실천하는 결과적 상태, 이것이 바로 중용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계는 바로 중화는 중용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의 과정이에요. 이에 비해서 2장 중용은 육아가 달성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중용인 것입니다. 대충 1장과 2장의 이런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희로애락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했고, 드러나서 모두가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했던 중화와 2장에서 등장하는 중용. 여기에서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 정자는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했고, 변하지 않는 것을 화라 했습니다. 한술 더 주자는 정자의 말을 더욱 발전시켜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으며 지나침이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것을 중이라고 했고, 어느 때나 어느 곳에라도 변함없는 일상적인 것을 용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과 중화는 뗄 수 없는 관계죠. 그 초점과 차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아까 차이점을 잠깐 봤죠. 즉 중화는 그 중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내면의 마음가짐과 감정의 조절 원리를 말한 반면에 중용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될 궁극적인 행동 방식이자 도덕적 이상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거듭해서 핵심적인 두 개의 개념을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한 말을 반복하는 것은 중용은 형이상학적, 즉 철학적이기 때문에 하늘에 구름 잡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두 개념, 중화와 중용의 차이점은 중용이 실천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태도라면 중화는 내면의 본질과 감정의 조화로운 발현이죠. 그래서 중용 1장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인 중화는 인간의 감정 상태와 내면의 수양 과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2장부터 등장하는 중용은 중화가 심성론, 존재론의 영역이라면
바로 중용은 실천론, 윤리학의 영역이라고 두 개의 핵심차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중화가 내면적 원리라면 중용은 결과적 상태죠. 그래서 2장부터 이 중용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이 중용은 적당히 중간을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자가 상황에 맞게 가장 올바른 상태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중용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중리왈, 군자중용, 소인반중용이 있죠. 중리, 공자께서 말씀하셨죠. 군자는 중용하고 소인은 반중용한다. 군자는 중용, 즉 중용의 마음을 가지고 중용을 실천하고 이런 얘기죠. 소인은 군자의 중용과 반대로 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중리왈이 나오죠. 중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리는 이 첫머리에 나오죠. 중리는 공자인데 이 중리가 첫머리에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3장부터는 전부 자왈로 되어 있어요. 여기만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이는 공자의 자예요. 자라는 것은 20세가 넘어서 부르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중리라는 이름을 중리라는 공자의 자는 왜 생겼느냐? 공자는 어머니 안징제죠. 어머니 안징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설이 여러 가지인데 16이라는 얘기도 있고 18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어릴 때 아버지 숭냥울이라고 공자 아버지를 만났어요. 숭냥울. 무장이죠. 전쟁터에서 많이 공을 세우고 한 75, 6세쯤에서 이 젊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응? 그래서 숭냥울은 공자를 낳고 3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렇게 젊은 여자가 노인을 만나니까 아들을 얻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 안징제 그 어머니는 이구산이라고 있어요. 이구산에서 아들을 좀 낳게 해달라고 빌어서 공자를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명은 구예요. 이름은 구라고 불렀고 20살 넘어서 중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언덕구자 구자를 쓴 것은 태어날 때 모습이 유별나게 짱구라서 머리 꼭대기가 언덕처럼 평평하다고 해서 언덕구를 썼다고 해요. 이런 얘기는 사마천사기 공자세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문장을 한번 그냥 보면은 군자지 중용야에서 군자가 중용을 행한다는 것은 군자 이가 이게 일단 이제 문법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군자답게 시중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즉 군자지 중용야는 군자 시중야, 즉 군자의 중용이라 군자의 중용이란 군자로서 시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소인 중용야, 소인이 무기타냐. 소인이 중용에
반대로 행한다는 것은, 반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소인답게 바로 꺼리낌이나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먼저 이 부분이 먼저 설명드리고 문법적으로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이 반대로 중용을 행한다. 이런 얘기는 왜 소인은 중용에 반하는가? 공자는 단순히 군자는 착하고 소인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인이 무기탄, 여기서 무기탄, 거듭 얘기지만 이 장에서는 시중과 무기탄 설명이 지금 여러 번 될 건데 아주 핵심입니다. 무기탄은 바로 기탄이라는 꺼리기 두려울 탄이니까 꺼리고 두려워함, 상가고 경계함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기탄은 아무런 꺼리낌이나 상감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인인 자기 욕망이나 감정이 생기면 그것을 제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조금 보죠. 군자, 중용, 주술이에요. 전에 문법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이순신 성웅 때 둘 다 명사지만 뒤에 명사는 명사적 서술어라고 그랬죠. 즉 여기서도 둘 다 명사죠. 군자, 중용. 그러나 뒤에 중용은 명사적 서술로서 중용을 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용을, 군자는 중용을 지킨다, 행한다 이런 얘기죠. 소인은 마찬가지로 이 반은 반대로 소인은 중용을 반대로 행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군자 이 시중, 요게 이 장의 핵심이에요. 시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때때로 중간을 지킨다, 때때로 중간을 지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시라는 것은 때때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시라는 것은 바로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 소리예요.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중은 단순한 가운데가 아니에요.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군자는 상황에, 때에 맞게 중을 실현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중은 중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용철학의 핵심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화를 내는 거, 화를 내지 않는 거 두 개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무조건 화를 낸다? 극단이죠. 그 다음에 무조건 화를 내지 않는다? 또 다른 극단이죠. 그렇다면 중간 정도 화를 낼까? 그게 중용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단호하게 분노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고 넘어가야 된다. 따라서 중용은 분노와 비분노, 분노가 아닌 것의 산술적 중간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적절한 행위, 이것이 바로 시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이라는 것은 평균이 아니에요. 중이라는 것은 바로 중간을 선택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을 선택한다. 그런 얘기고, 적당히 한다. 그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한다.
그리고 극단을 피한다. 그것이 아니고 지나치기와 모자람을 모두 피한다. 또 평균을 따르다가 아니고 올바른 기준을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용은 상황에 맞는 올바른 균형을 실천하는 능력,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가 중용을 실천하는 까닭은 그가 군자의 덕을 지녔으면서 또한 어느 때고 일처리를 알맞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소인은 중용을 반대로 실천하는 까닭은 소인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죠. 소인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즉 소인의 마음이 뭐냐? 군자와 같은 덕이 없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군자와 같은 덕의 마음을 갖지 않은 소인의 마음을 지녔으면은 꺼리낌이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중용을 반대로 실현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주자의 중용 장구에 대해서 이 문장을 설명한 주자의 장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용 장구를 중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용 장구는 중용의 문장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우주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서이기 때문이다. 논어 설명할 때도 제가 논어집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논어집주와 맹자집주, 얘기에 나와 있는 대학과 중용을 그 장을 띄어서 이렇게 설명한 대학장구, 중용장구, 즉 사서집주라고 하는 이것들이죠. 논어집주, 맹자집주, 대학장구, 중용장구, 이것들은 중국에서 과거 시험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따라서 과거 시험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중용 본문은 고대의 경정 문어와 옛 문어체 짧고 압축적이죠. 이것이 바로 중용, 짧고 압축적인 그런 문장이죠. 문어체. 그렇지만 중용장구는 이 주석 부분을 주의가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비교적 풀이에 이렇게 쭉 풀이로 쓴 실제 송대 한문이죠. 그래서 중용이 원문과 중용장구는 주의 철학적 해설, 쭉 구어로서 설명을 했죠. 철학적 해설과 문법 풀이. 그래서 저는 중용장구를 중시했습니다. 이 중용장구를 중시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주자는 이 중용장구를 백화식으로 썼습니다. 백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백화. 주대시대, 주자시대. 즉 주자는 송나라 사람이죠. 남송 사람이니까. 송대 백화는 당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했어요. 송대가 960년부터 1279년이죠. 이 송대에 이르러서 문학과 철학과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착된 당시의 구어체 문자 언어를 바로 백화라고 그래요. 여기서 썼던 중용 본문, 고전 한문이죠. 문어체. 짧고 그 압축적인 이런 문어체의 격식과 또 이 문어체는 비교적 문법적 규범을 따르는 서면이에요. 서면. 말이 아니고 서면이죠.
예배에서 백화는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소리요, 구어예요. 이것은 입으로 말하는 구어. 즉 일상적인 말투에 가까운 문체를 그대로 글로 옮긴 언어죠. 즉 의미를 풀어 쓴 문체예요.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요것을 이렇게 풀어 썼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논어 집주와 중용장구 등 이 백화체로 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설을 해나가는 그런 그 선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송대 백화가 출현한 배경은 바로 도시 경제 발전과 서민 문화의 융성이죠. 즉 도시의 상업적 그런 거래를 해야 하는데 글자로 써서 거래할 수는 없잖아. 말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구어를 기준으로 한 백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서민 문화의 융성. 이렇게 어려운 자를 서민들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풀어쓴 바로 서민 문화가 융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쇄술이 상당히 발전하게 됐죠. 인쇄술은 옛날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을 때 종이도 없고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글자를 축약해서 간략하게 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줄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 쓰는 그런 것이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송대의 백화, 이것이 역사적 의의는 학문의 대중화와 직관해요. 송대 주인은 주의 등 철학자들은 심오한 형이 상학적 개념을 일반 대중과 제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백화를 활용했어요. 이는 유학이 문벌귀족의 전유물에서 벗어난 실천적 수양로로 확장하는 계기에 기원한 것이죠. 그래서 백화는 근대 중국어의 형성이 지대한 역할을 하죠. 당 송대의 백화는 고대 한문에서 현대 중국어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근대 한어의 결정적 토대를 마련해 주죠. 그래서 저는 중용장구 등 이렇게 주자의 책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이 문어체인 이 본문을 이렇게 주자가 중용장구 풀었었어요. 구어체로. 이거를 한번 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 장을 문어체를 구어체로 풀어 쓴 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자는 말했죠. 군자, 지시, 설계, 호인. 여기서 이게 구어체니까 말대로 된 거니까 지시는 바로 지는 단지지요. 단지시. 그러니까 지시 이거는 단지 뭐뭐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단지 뭐뭐일 뿐이다. 그 다음에 설계는 바로 무엇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지 말할 뿐이다. 뭘 군자라는 것은 단지 말한다. 뭘 호인이라고 말한다. 호인도 이게 술목 이게 아니에요. 그냥 수식어예요. 좋은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 즉 주자는 말하기를 군자는 단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일 뿐. 딴 얘기가 없어요. 군자는 그냥 좋은 사람을 말해요. 좋은 사람 이런 뭐냐? 도덕적 인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말이 있는데 여러 말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말로 그냥 붙여 쓴 얘기고, 군자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좋은 사람을 말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중이란 뭐냐? 지금 중요한 개념은 이 군자와 시중이죠. 시중이란 뭐냐? 시, 설계. 무엇을 말한다 이거죠. 뭘 말하냐? 간주할 때 주죠. 주득. 무엇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흡포조사. 흡포, 요것도 어떤 책들은 이 합의를, 요게 합이 있으니까 합포라고 했는데, 이건 흡자예요. 흡자. 그러니까, 흡사하다 할 때. 이게 바로 흡사하다 할 때의 흡이에요. 뭐, 같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흡포는 바로, 딱 맞다, 적절하다, 과불급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 다음, 저는, 이게 백화문화에서 나오는 기 때문에, 관형격 어조사로서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 적합할 뿐이다, 일에, 적합할 뿐이다. 그러니까, 백화문에서는 이게 적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시중이란 단지 어떤 일을 꼭 알맞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냥 주자는 말하기를 군자는 그냥 좋은 사람 이걸 말하는 거. 시중은 어떤 일을 알맞게 하는 거 이걸 얘기해요. 아주 간단히 풀어버렸죠. 그리고 위선자, 군자지독 이것도 이 고대 문법과 그냥 좀 해방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주술 그렇게 보면 돼요. 위선자, 선을 행하는, 여기서는 선을 행하는 불완전 명사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죠. 군자지덕이다. 군자의 덕이다. 이게 이제 명사절이지만 뭐뭐이다. 수어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위선자는 선을 행하는 것은 군자의 덕이요, 이다 이렇게 동사적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거 사람이 아니라 이건 불완전 명사니까 악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소인의 마음이다. 그냥 수로처럼 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은 되죠. 그러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풀어보면은 개념을 아주 쉽게 일상화해 버렸어요. 군자라든가 시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념을 백화문화를 적용한 주자는 아주 쉽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군자는 어쩌고저쩌고 뭐이다 뭐냐 좋은 사람이다. 군자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도 사람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좋은 사람 수식 구조죠. 즉 군자라는 것은 바로 높은 도덕적 이상형을 거창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존재로 고립시키지 않고 그저 선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그냥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는 학문과 수양의 특수한 성인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실천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 목적임을 시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중,
지시, 설계, 주득, 흡포 조사는 역동적인 실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중요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뭐예요? 시중이라고 그랬죠. 이 시중이 중요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때에 맞게 중용을 얻는다는 그런 주작의 해석을 한번 보죠. 중용은 고정된 틀이나 중간 지점, 고정된 평형에 머무는 어떤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 시기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고 딱 맞게, 이게 흡포라고 그랬죠. 합포가 아니에요. 흡포예요. 많은 책들이 이걸 합자가 들어갔으니까 합포 이렇게 해석들을 해놨던데 합이 아니라 흡포. 즉 상황과 조건과 시기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딱 맞는 처사, 일을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뿐이다. 이 앞 얘기는 그냥 말을 그렇게 쭉 설명한 거니까 별 뜻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일과 이 흡포죠. 즉 상황과 조건에 맞게 조건 시기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고 딱 맞게 흡포에서 행동을 구현하는 어떤 실천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원칙이나 고수하는 원칙만 고수하는 고집이나 타협하는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매 순간 상황에 최선으로 부합하는 행위가 곧 시중인 것입니다. 그 다음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는 군자는 덕이에요. 군자의 덕. 즉 지속적인 수양과 실천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본성으로 자리 잡은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소인의 마음은 사사로운 욕심과 사기사욕에 이끌려 상황에 맞지 않는 악을 저지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자는 군자와 소인은 신분의 지위, 그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 중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실천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의지와 성품의 차이로, 즉 도덕적 의지와 성품을 실천하는 의지가 있으면 군자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 소인이라고 이렇게 그 차이를 얘기했죠. 따라서 군자는 위대한 통치자, 그것이 아니에요. 또 소인은 우매한 백성,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논리는 유교에서 없는 논리입니다. 군자와 소인은 동일한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군자가 수양을 게을리하거나 판단을 잘못하면, 또 일시적 탐욕에 치우치거나 처신을 잘못 보면 그냥 소인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시중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용은 형이상학적 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 자꾸 반복해서 듣고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구름 잡기인데 한마디 해가지고 모두가 이해되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시중의 개념을 한번 다시 또 보죠. 시중은 육아철학뿐 아니라 선진철학의 대부분이 사상체계로서 인간을 철저히 시간 속에서 바꾸는 것이 바로 시중이에요. 중국 철학에서 시간은 어디까지나 생명적 시간이에요. 기하학적 공간의 절대 시간이 아닙니다. 시공복합체로서 창조적 원천이 바로 시간이에요. 그래서 군자의 시중이라는 얘기는 여러 번 봤지만 이때 시는 때때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런 얘기고, 중은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올바른 상태, 이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는 and, 접속사로서 and인데 여기서는 이가 and가 아닙니다. 즉 이는 바로 여기에서는 연과 같아요. 그러하다 이런, 군자는 그러하다 이런 얘기죠. 어떤 여러 의미를 갖는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라고 봐야 돼요. 조건을 표시해줘. 이게 이가 절대 접속사 and가 아니라는 거, 접속사가 아니라는 거, 조건을 나타내는 상태를 갖는 전미사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이와 연과 같이 썼다고 그래요. 이와 연, 이것을 같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자이, 그것은 바로 군자연 하는 것이죠. 군자이. 조건을 얘기하니까 군자이는 군자의 덕을 가진, 군자의 덕을 갖추고 나서 시중을 하는 것이 군자의 중용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즉 여기서 시중이라는 것은 바로 상황적 맥락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시중은 바로 상황적 맥락,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즉 중용은 단순히 중간을 취하라는 기계적 꺾음이 아니에요. 시중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과 상황에 딱 들어맞는 최선의 적절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정된 절대적 규칙을 거부하죠. 고정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시공이죠. 때와 장소, 상대방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균형점을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역동적 도덕 판단입니다. 그리고 시중은 지혜와 도덕성의 결합이에요.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는 지혜, 또 그에 맞춰 행동하는 실천력이 결합되어야만 시중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기탄이죠. 무기탄이니까 자율적 통제가 없죠. 자율적 통제의 부재. 즉 소위는 반중용을 하죠. 중용의 반대서 행동으로 그렇게 가는 그 흘러가는 그 핵심 원인이 뭐가 있느냐? 바로 무기탄이죠. 무기탄, 꺼리끼, 두려울 탄, 꺼리끼거나 꺼리낌도 없고 단 두려워할 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꺼리낄 것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자아도취가 된 상태죠. 도덕적 방만이죠.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 기준, 타인과의 관계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욕망이나 편견대로 행동하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 치우침으로 돼요. 자율적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유연하지 못하고 오만함이나 이기심이라는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의 철학적 연계를 보죠. 제가 자꾸 1장과 2장, 또 1장과 2장과 3장, 4장, 이걸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중용은 1장의 설명을 2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즉 1장에서 천명, 그 다음에 성, 도, 수도,
그것이 교지요. 이게 1장 핵심인데, 인간의 본성에는 하늘의 천명, 하늘의 명이 있고 깃들어 있고,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 성이고 따르는 것이 도이고, 그 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도이죠. 그리고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삼가야 된다, 신독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장은 바로 그렇게 자신을 수양한 군자는 어떻게 돼요? 시중할 수 있죠. 반대로 수양하지 못한 사람은 무기탄하죠. 소인이죠. 무기탄하여 욕망과 감정에 이끌려간다, 이런 얘기죠. 즉 신독과 자기 수양과 시중이라는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장과 2장의 그 연결이죠. 이것을 철학적으로 보면은 중용은 자기 통제의 철학이에요. 이 점이 현대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용은 단순히 중간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내부의 욕망과 감정을 객관화하고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법조인이나 정치 지도자가 어떤 사건을 처리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개인적으로 아주 화가 난 사건, 개인적으로 아주 감정 나는 사건. 제가 아는 어떤 그 판사는 자기 아버지가 도박으로 아주 패가 망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박이라는 것만 배당이 되면 최고액을 때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우 화난 사건이라고 해서 저 사람을 괘씸하니까 최대한 엄하게 처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총에 끌려가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무조건 관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용이 아니죠. 그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이나 공익이나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서 그 상황에 가장 적당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시중에 가까운데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용은 오히려 고도의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중용은 원칙 없음과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 자칫 그때그때 적당히 하면 된다라는 상대주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용은 그런 상대주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중에는 기준이 있어요. 이 시에는 시중에서 이 시에는 바로 정황적 현실이, 그 다음에 중은 보편적인 올바른 기준이, 이 둘이 결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용은 원칙 없는 융통성이 아니라 원칙을 현실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정확히 구현하는 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깊게 한번 보죠. 여기서 말하는 소인은 어떻게 돼요? 그 욕망대로 행동을 하죠.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으니까 욕망대로 자기 감정을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죠. 자기 욕망과 감정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니까 어떻게 무기탄, 두려울 것도 무서운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인은 중용을 벗어나게 된다, 반중용한다. 이에 비해서 군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에 비해서 군자는 욕망이나 감정을 자기 스스로 관찰하죠, 성찰하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상황에 맞는 행동, 바로 시중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용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바로 욕망이나 감정의 유무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루는 능력 차이가 바로 군자와 소인의 차이죠. 이걸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표시를 하면 그렇습니다. 중용은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군자 이시중은 중용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장에서 말한
신독, 2장의 시중, 이걸 연결해서 읽으면 아주 선명해지죠. 신독은 내면적 수양이고 시중은 그 수양이 현실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읽으면 준용이 단순히 적당히 살아라 그런 책이 아니에요. 내면의 자기 수양을 현실의 올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철학입니다.